뭘 해도 IMF를 비교하는 경우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때보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트라우마를 주고 난 뒤 다시 그냥 확 성장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V자가 아니라 떨어지고 나서 계속 바닥을 옆으로 기는 것입니다.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는데도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지? 한 대 크게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는 야 우리 잘 지내보자 해서 잔치도 벌이고 하는 상황이 IMF였다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매일 와서 한 대씩 갖다 패는 것,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괴로울 수 있는 것이죠.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라고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이렇게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이런 시대에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들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IMF를 겪어본 사람은 그런 말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IMF 때는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 그 불확실성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나라가 일단 망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철밥통이라고 생각되었던 은행의 직원들이, 은행원들이 다 구조조정을 당해서 이제 일자리를 잃었던 때이고, 그게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겪었던 충격은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IMF라는 트라우마, 뭘 해도 IMF를 비교하는 경우가 그게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마어마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때보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IMF는 V자형이었어요. 엄청나게 트라우마를 주고 난 뒤 다시 그냥 확 성장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니까 기회가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V자가 아니라 떨어지고 나서 계속 바닥을 옆으로 기는 것입니다. 그게 고통스러운 것이고요.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다려도 기회가 안 온다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모습이기도 하고요. 내가 기다렸는데도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지?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런 면에서는 IMF보다는 우리한테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한 대 크게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는 야 우리 잘 지내보자 해서 막 잔치도 벌이고 하는 상황이 IMF였다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매일 와서 한 대씩 갖다 패는 것,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괴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앞으로 저성장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서 일본이나 이런 데서 경험을 우리가 좀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는 참 뚜렷한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저도 답답합니다. 다만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라면은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직장에서 대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나의 자산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 자산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라면은 가급적 여러분들의 자산을 글로벌하게 초우량인 국가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옮기는 것, 그걸 저는 여러분들 자산 운용에서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더 성장하는 국가, 인구 구조도 튼튼한 국가, 그 다음에 기업의 경쟁력도 강한 곳, 이런 곳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갖다 놓는 것, 그게 조금 대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80년대에는 3조 호황이라고 해서 경제가 되게 큰 호황을 누렸었잖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3고 침체라고 말할 정도로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그만큼 월급으로도 먹고 살기 빠듯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3고 시대가 계속 지속하리라 보시나요? 이게 상대적으로 3고이고요. 사실은 뭐 의외로 절대적으로는 그렇게 3고는 아닙니다. 옛날 80년대는 초에 워낙 물가가 높았으니까 그때 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을 때였거든요. 그게 80년 초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때 물가가 뭐 30%씩 이랬으니까, 그러다 한 자릿수 물가로 잡히고 하니까 완전히 삼절하고 그랬고 한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때에 비해서는 이제 3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율은 높은 게 우리나라는 좋습니다. 일반인들은 안 좋은데요. 기업은 수출이 잘 되니까요. 그래서 환율이 원래 이 정도 수준 되고 하면은 수출이 막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각국 간의 그 글로벌 밸류 체인 이것들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미중 간의 이제 무역 마찰 이 틈새에 끼이는 바람에, 그 다음에 엔화도 초약세가 돼버린 겁니다. 엔화도 150엔 돼버리니까요. 우리나라는 엔화에 비해서 강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달러 대비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오히려 고환율은 뭐냐면은 엔화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더 강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인 거죠. 환율 자체가 우리나라가 1,350원 뭐 이렇게 된 것은 원래는 에나만 강세가 유지된다면 우리는 수출도 잘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밸류체인 이런 것만 없어서도 그러는데 환율은 높아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구매력도 떨어지고 수출은 안 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수 안 좋죠. 외 수출 안 좋죠. 하니까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높은 것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못하고 다 마이너스 효과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금리 부분은 또 왜 이랬느냐. 금리 자체는 높지가 않아요. 미국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금리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부채를 계속 키운 겁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아지다 보니까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나한테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리 수준이 절대적으로 높아진 것보다 내가 금리가 낮아질 동안에 계속 돈을 빌리고 거기에 안주하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좀 튀니까 부담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금리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이죠. 미국 기준은 고금리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2%포인트나 낮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물가. 고물가는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활 물가는 확실히 올라서 부담스러운 거는 확실한 것이고요. 그런데 아직 월급은 안 오르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생활이 어려워진 것은 확실하고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결국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입니다. 그게 지금의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고환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애매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한테 어떤 고통이냐 하는 부분이 애매하긴 한데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환율이 높을수록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돼서 좋았으니까요. 지금은 그 메커니즘이 작동을 안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근데 환율은 이제 달러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피크아웃 하고 나면은 이제 달러 강세도 이제 슬슬 좀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가 부분도 물가 상승률은 이미 이제 내년 이렇게 되면은 상승률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의 디스인플레이션 영역으로 들어갈 것이죠. 이제 후내년에야 오히려 어떻게 할까 그걸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거고요. 내년에는 일단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될 영역으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근데 물가라는 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물가 상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물가를 한번 점프해 버리면은 나는 이 생활비가 그만큼 점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고통은 뭐 당분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 이제 피크아웃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서 그래서 제가 1, 2주 전도 그렇고 채권 펀드는 사놓아도 마음이 편안하겠다 생각이 든 게 이제 금리도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좀 많이 낮아서 좀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여기서 뭐 많이 오를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추가적인 고통은 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작년 올해는 우리가 뭐 하여튼 특별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채권 매니저들도 작년 올해 동안에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전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작년 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채권 괜찮겠네 해서 한번 투자를 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는 바람에 그 유가 오르고 하면서 또 한번 당했거든요. 그 이후로도 이제 채권 금리 피크다 해서 채권 매니저들이 들어갔던 게 적어도 한 3번, 4번 됩니다. 그러다가 다 당해버렸어요. 그만큼 아주 특이한 기간이었고요. 심지어 페드, 미국의 중앙은행도 물가가 이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작년부터 계속 틀렸어요. 계속 틀려왔으니까요. 작년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처음 겪는 상황으로서 특이한 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충격의 여파가 이제 한 2년 동안 충격을 받았던 것이고 내년에 가면은 그 충격의 여파가 이제 거의 꼬리 정도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3년 정도면은 대충 이제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저성장 늪에 빠졌다라는 뉴스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리라고. 예, 지속됩니다. 저성장 늪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장기 저성장에 뭐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건은 있습니다. 여건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다른 것이요. 계속 일본 이야기하는데 일본은 그 당시에 일본 GDP가 미국 GDP의 한 70%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일본은 경제 자체가 워낙 규모가 컸고요. 그 당시 인구가 1억 3천이었으니까요. 경제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일본은 다른 나라가 경제가 성장해서 일본이 수출 잘 돼서
일본 경제가 성장하기 어려울 만큼 일본 경제 규모가 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 경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좀 고성장을 해주면은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서 장기 저성장 부분보다는 성장률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나중에 경제 운에 맡겨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만의 여건으로 본다면은 일단은 뭐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 부분이 이제 제일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제로 잠재 성장률 전망하는 것도 보면은 대충 1% 정도입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평균 성장률이 대략 1% 정도로 보거든요. 세상이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거를 봐왔었잖아요. 1%대로 성장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개인들이 자기가 월급이 안 올라가네 이런 이야기가 일단 펼쳐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산 가격도 생각보다 안 올라가네 뭐 이런 것들이죠. 성장률이 속도가 많이 더뎌진다는 것은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의 속도가 확 느려진다는 뜻입니다. 자산 가격도 이전에는 3년 만에 오를 것이 10년 만에 그 정도 오른다든지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죠. 성장의 속도가 늦어지는데 자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의 속도가 똑같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인구의 속도는 감소할 것이고요. 성장의 속도는 인구가 그래 감소하다 보니까 1% 성장하는 것도 꽤 잘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속도가 다 감소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서 섹터별로는 이제 천양지차가 차별화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속도는 감소가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성장하는 곳, 결국은 이제 내수와 외수를 본다면은 향후에는 당연히 여전히 수출이나 외수 쪽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내수는 자꾸 이제 인구나 이런 쪽에 소득이 일단 정체 상태고 인구는 줄어들고 그리고 고령화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수출과 내수 문제, 그 다음에 그 내에서의 섹터도 자꾸 차별화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늦어지면서 아주 큰 스펙트럼으로 차별화들이 쫙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아마 보일 거고요. 결국 그래서 투자나 이런 쪽은 이제 대충 투자해서 되는 쪽이 아니라 차별화되는 것에서 내가 소외되는 것은 철저하게 갖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차별화되는 것에서 올라갈 것들을 찾는 것. 그게 뭐 앞으로의 주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주식을 사가지고 있었으면 전혀 이익을 못 받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한 2010년대 이런데 2000년대 넘어가면서 해외 채권을 사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좀 더 높은 채권. 이런 것들로 이제 자기들이 좀 차별화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결국은 이제 많은 정보들을 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가야 될까 하는 것들. 이전에 우리나라가 고성장을 할 때는 그냥 성장률 전망하고 경제 계획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이 저성장이 더 우리나라 이미 이제 성장률 전망하는 거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제 세대 때는 한 10월 달만 되면은 온 연구소에서 다 성장률 전망을 발표해요. KDI에서도 발표하고 그래서 성장률이 얼마 될까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요즘 성장률 발표 안 하죠. 1% 성장하나 1.2% 성장하나 아무 차이도 없는데 왜 이 짓을 해? 그러면은 기업들은 뭘 하느냐? 이런 성장률 전망이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변하느냐, 사회의 트렌드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관심사가 옮겨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성장률 전망하고 경제 전망한 사람들이 연말에 잘 팔렸는데요. 요즘은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지만 더 잘 팔린 사람들은 내년에 사회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게 이제 잘 팔리잖아요. 그것처럼 결국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트렌드가 어떻게 될까 그런 정보들입니다. 요즘 다행스럽게도 유튜브라는 것이 옛날에는 종합 편성된 것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뻔하고 편집자들이 원하는 것만 내놓았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엄청나게 다양한 전문가들이 다양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 곳에서 이제 정보들도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을 잘 얻으셔가지고 오늘 주가 얼마일까 내일 주가 얼마일까 이런 거 고민하시지 말고 앞으로 사회의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갈까 하는 것 그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고금리 시대에는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은 뭐 은행의 5% 금리는 벌써 지나갔고요. 지금 3.5 이 정도 이제 주고 뭐 새마을 금고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4% 좀 넘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금리 수준이 조금 낮아져 있는데요.
저는 보통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 4% 정도만 금리가 되더라도 채권이나 예금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채권이 국채가 3.5 이런 것이지 뭐 회사채 가면은 4% 이렇게는 이제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 같으면은 저성장 시기에 뭐 괜찮습니다. 성장률이 뭐 1.5% 이러는데 뭐 내가 또 오는 그 금리가 4%뭐 이 정도 같으면 괜찮습니다. 옛날에 막 우리가 고성장할 때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자산 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게 우리가 인컴에 가장 기반을 깔고 있는 것이 예금과 채권입니다. 픽스드 인컴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인컴이 변동하는 인컴이 위에 깔리게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픽스드 인컴의 수준에 따라서 변동하는 인컴도 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3년 전만 하더라도 픽스드 인컴이 1%였는데 지금은 픽스드 인컴이 4% 정도 됐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자산 운용하기 훨씬 편해졌습니다. 근데 채권만 가지고 있어도 4%를 벌 수가 있으니까요. 지난 1년 동안은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마이너스 2, 3%였는데요.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근데 앞으로는 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4% 정도는 수익은 얻을 텐데요. 그러면 이게 4%를 올라가면은 다른 예를 들어 이제 임대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니까요. 지금 당장 안 이런다 따름이지 좀 있으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컴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훨씬 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금리도 조금 수준이 올라와 있고 다른 이제 인컴도 배당 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따라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인컴 중심으로 운영을 하셔도 이제 운영하기가 좀 편해졌어요. 이전에는 1%이고 임대해봐야 2, 3%, 3%, 4% 거기다 비용 제외하면 더 작을 건데요. 그렇게 받을 경우에는 인컴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가 힘드니까 가서 가격 오르는 거로 치고받고 막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치고받고 싸우지 않더라도 인컴이 어느 정도 주게 돼 있으니까요. 좀 더 편하게 자산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져서 야 이거 안 좋게 되었냐가 아니라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 이제 자산을 조금 편안하게 운용할 수도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컴 중심으로 자산을 편성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채권, 그다음에 리츠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을 받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로 이제 좀 구성을 하더라도 리츠가 지금은 이제 갑자기 금리가 오르고 임대 수익은 그만큼 오르지 못하니까 박살이 납니다. 비용은 높아지고 수익은 그대로니까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임대 수익을 높이겠죠. 높이고 비용은 좀 낮아지고 이러면 이제 정상화 될 겁니다. 그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 정상화 되면은 이제 금리를 중심으로 형성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만 자산을 구성하셔도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 4분기 들어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증시가 많이 내렸는데 이제 투자해도 괜찮을지. 한국 주식은 잘 펀드만 조금 들어가 있고 주로 이제 미국 주식을 보다 보니까 저는 주식하면은 다 미국 주식의 가격에 편중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의 제일 장점은 자본 차익의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제일 좋은 게 주식이라고 그랬어요. 돈을 벌어도 세금을 안 내니까요. 종합소득과세도 안 들어가고. 그 외가 아니라면은 개미들은 종합소득과세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런 사람들은 그냥 미국 주식이 낫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바라보시고 하는 게 낫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뭐 한번 보십시오. 뭐 이런저런 제도도 지배구조도 이런 판에 지금 무슨 작전도 난무하고 있고 영풍재지 이런 거 보시듯이 뭐 거기다 무슨 공매도를 하니 많이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시장이 너무 혼탁해요.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를 막론하고 여하튼 저는 주식의 기회는 내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올랐고 거기에 대한 것을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있게 될 부분은 뭐냐면은 금리가 오른 것이 그냥 사람들이 금리가 오른데 나는 소비를 그대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금리 인상의 효과도 없는 것이고요. 금리 인상을 왜 하느냐? 니네들 소비 덜 해라고 하는 것이고 투자도 덜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투자도 덜 하고 소비도 덜 하면은 결국 경기가 조금 다운되는 거. 그게 이제 내년에 펼쳐질 모습입니다. 그게 올해 펼쳐진다 했는데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강해서 그게 미국 경기는 이제 좀 더 연장이 된 것이죠. 미국 경기는 소프트 랜딩 한다, 뭐 연착륙이다, 이제 침체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기도 하는데요. 금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그게 별 문제 없이 지나가기는 저의 경험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때 미국이 돈을 워낙 많이 풀었거든요.
그 동네는 금리를 인하한 것이 아니라 아예 돈을 갖다 안겨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서 놀고 있으면 돈을 뭐 몇천만 원 갖다 주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자기한테 들어온 겁니다. 이 돈들이 지금은 이제 계속 소비 시장을 받쳐주고 있고 이래서 지금은 이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돈도 거의 바닥 나갑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된 효과는 나타날 것이고 그게 그래서 이제 저는 내년에 좀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그게 이제 우리나라한테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이라서요. 그래서 주식은 뭐 여전히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투자한다면은 어느 정도 현금을 계속 모으고 좀 오르면은 이제 현금들을 좀 마련했다가 내년에 이제 경기가 조금 경기의 신호를 마지막 보고 지금은 금리의 불확실성이 가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도 좀 오르고 그러겠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금리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좀 있으면 경기의 불확실성이 아이가 이제 슬슬 나올 거예요. 이제 그 불확실성이 조금 나빠지긴 나빠지되 이제 바닥이 보인다 하면은 주식시장은 턴을 하니까요. 예, 그 부분이 내년에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가 뭐 상반기에도 그랬고요. 하반기에 주식에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뭐 내년에 기회를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에 돌반지 한 돈에 43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안전자산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달러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달러와 금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러는 뭐 아시겠지만은 그 뭐 이미 미국 금리가 피크아웃 하는 상황에서요. 계속 강세로 가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달러를 갖는 것, 뭐 이런 장기적으로는 뭐 괜찮은데요. 단기적으로 하는데 상황에서는 뭐 그다지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도 이제 약간 턴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뭐 그거는 별로 그렇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금은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금은 단기적으로 가격을 전망을 해야 돈을 버는데요. 너무 어렵습니다. 배당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가격 전망이 틀리면 배당이라도 들어와야죠. 배당이라는 것도 일종의 옵션입니다. 내가 가격 전망을 위해서 했는데 가격이 안 올라? 그런데 배당은 들어오더라. 그걸로 가지고 버틸 수 있는데 금은 5년, 10년, 100년을 길어도 배당이 없습니다. 가격 안 오르면 끝이에요. 지금하고는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제레미 시겔이 이제 200년 동안 자기의 자산 가격 데이터를 쭉 해놨습니다. 200년 우리가 인간이 그래 못 사니까 의미는 없는데요. 대충 어떤 자산 가격의 본질이 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질을 보면은 주식은 압도적으로 이제 높고요. 그 다음에 채권은 겨우 이제 물가보다 약간 이제 더 나는 정도고요. 금은 물가보다 더 실질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200년 데이터를 보면요. 네, 그래서 금이란 자산의 본질은 그겁니다. 금은 물가도 커버하고 뭐 돈도 벌어주고 하는 자산이 아니에요. 금이 나한테 주는 것은 내가 여차하면은 이 돈을 가지고 달러도 개판이 되고 모든 세상이 개판이 되었을 때도 나를 먹여 살려주는 것은 금이다. 이게 그 다음에 금은 번쩍번쩍한 것만 봐도 나한테 만족을 준다. 그러면 반지를 끼고 다니고 목걸이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금이 주는 배당입니다. 그런 것들의 효용을 봐야 되는 것이죠. 금을 다른 자산하고 비교해서 그 수익을 내보겠다고 들어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자산하고 막 가격을 비교해서 수익률을 비교해서 내가 금을 투자해서 주식보다 수익률을 더 잘 내겠다? 절대 못 냅니다. 주식의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1, 2년은 따라갈 수는 있는데요. 5년, 10년만 가도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성장 시기에 접어들면은 그게 단기 저성장이 아니라 하는 총재도 항상 고민을 했던 것이 장기 저성장이었습니다. 단기 저성장은 경기 변동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 저성장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세상이 이전과 같이 그렇게 V자형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해 장사가 잘 안 됐는데 내년은 잘 되겠지 또 잘 되겠지가 아니라 이게 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펙트럼이 넓게 펴져 가지고요. 안 되는 영역은 확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주변에 내가 뭔가를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교 주변에 내가 뭔가를 장사를 하고 있다. 당연히 대학생 숫자하고 줄어들고 팍팍 영향을 받게 되죠. 그거는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의 트렌드를 보면서 이제는 구조적으로 변할 때는 자기의 영역을 서식지를 옮겨가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견디고 말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나의 서식지를 어디로 갈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자산도 마찬가지고요. 자산을 내가 국내 자산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서식지를 글로벌로 좋은 곳으로 내 자산을 옮기듯이요. 마찬가지 사람들이 자기의 일자리나 자기의 생업에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나의 서식지를 좀 더 어디로 옮겨가야 될까 하는 구조적인 측면을 조금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자영업이라는 것을 접고 이제 월급쟁이로 가야 될까 하는 것이라든지 나의 자영업의 영역이 지금까지는 내가 잘 됐는데 올해 갑자기 안 되네? 안 된 지가 한 3년 정도 되네? 이럴 경우에 가만히 있어봐 나의 이게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내 서식지는 잘못된 것인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Where is my cheese라는 책이 한 15년 전에 유행했죠. 그 쥐들이 막 치즈를 훔쳐먹고 있는데 그 치즈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이제 몇 마리 쥐가 있었는데 한지는 생각하지 않고 치즈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치즈가 없어졌네? 나 그럼 치즈 있는 곳을 찾아갈래. 하는데 다른 쥐는 앉아가지고 이런 거면 치즈가 왜 없어졌을까? 없어진 이유가 뭘까? 기다리면 다시 돌아오겠지. 이러고 거기에 이제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장기 저성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중요해집니다. 치즈가 없어졌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조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요. 결국 나의 서식지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고령사회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시장이 아주 넓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피부로 느끼는 거죠. 요즘에 이제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막 퇴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은퇴를 위한 교육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막 생겨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한마디로 트렌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서식지에 내가 가 있어야 할까 하는 것 그걸 지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